언론계에도 좀 말이 많아요. 야, 고발, 보도 이런 거 다 위축되는 거 아니냐. 개정될 통신망법. 입들막법이죠, 지금. 이 언론도 위축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규제 대상에는 인터넷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도 포함인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결국에는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의 코에 걸면 코골이식이거든. 팩트 체크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 법이 웃긴 게, 팩트 체크를 하는 기관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거기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법적 처벌을 하자 이건데, 이게 이런 짓을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목적이 굉장히 불순한 거지. 고의 또는 조작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해서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 이거 완전히 이제 공산적 접근이지. 말은 그럴싸한데, 아니 이걸 니들이 왜 하는 건데? 니들이야말로 막말로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았다, 일자리가 늘어났다, 경제가 좋아, 다 개소리잖아. 그렇게 치면 그것도 가짜뉴스잖아. 이를 위반하면 민사, 행정, 형사 세 영역에서 모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이럴 때인가? 지금 이럴 때인가? 근데 되게 한가해. 어떤 이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쪽에 더 쏠려 있다라는 게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것도 지지율이 빠질 때 이런 짓을 하니까 더 흥미롭지. 민사상 피해자의 손해액에 5배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 판결로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번 이상 유통한 언론사들에게는 10억 과징금. 문제는 진실을 담보할 팩트가 뭔지, 검증할 주체가 누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는 점이다. 누가 팩트 체크를 하더라도 100% 진리를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소송으로 가면 사법부와 정부기관이 팩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 여기 정부가 왜 껴있어요, 여기? 부패 권력이 앞으로 언론사의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소송을 걸어대는, 그러니까 소송을 남발해서 합법적 비판을 입막음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헌법성 걸어야죠, 당연히.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과 허위 조작 정보 모호성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 위배 문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 자, 이 법 안에서 이 원리가 자기네들이 어떤 이제 허위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팩트 체크하는 기관이 있을 거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까지 그걸 법원에 가서 얘기를 나누고 증거를 가지고 서로 간에 법적인 싸움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그 전 단계로 갑자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떤 단체가 팩트 체크를 할 거라는 거야. 누군지를 모르는데. 누군데? 그럼 몰라. 아니, 그걸 모르는데 그걸 왜? 일단 기다려봐. 이거거든, 지금. 어떤 모 단체가 하게 돼. 누군지를 몰라, 아직. 그런데 봤더니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팩트 체크와 관련된 어떤 인증서랄까? 자격증이랄까? 이런 애들이 누가 있냐? 그게 국제 팩트 체킹 네트워킹이라는 게 있어. 국제 팩트 체킹 네트워킹이라는, 여기에 누가 들어갔나 봤더니만 인증기관이라고 달랑 두 곳인데 JTBC랑 뉴스톱이야. 야, 그러면 팩트 체크를 JTBC가 한다는 거야? 국제 팩트 체킹 네트워킹에도 위탁 가능해지는데, 이 국제 팩트 체킹 네트워킹 인증기관은 JTBC와 뉴스톱 달랑 두 곳. 그럼 얘네들이 팩트 체크 한다는 거야? 이게 웃긴 거야. 이 기준이 누가 팩트 체크를 할 거냐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제 규범인 요 국제 팩트 체킹 네트워킹 등을 의뢰해 팩트 체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봤더니만 JTBC랑 뉴스톱밖에 없어. 인증을 받은 거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언론사, 유튜버를 통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JTBC가 팩트 체크를 담당한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방송통신 관계자는 JTBC가 그쪽 기관인 건 맞지만 언론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이 추가적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 팩트 체크팀을 두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과 시민단체들이 글로벌 플랫폼과 협업을 해서 준비할 것이다. 얼탱이가 없는 거지, 지금. 얼마나 허접한 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거래. 그 법부터 진행하고 팩트 체크는 나중에 하면 되잖아. 이거야, 지금. 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부가 돈을 주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 돈을 받는 애들이 팩트 체크라는 걸 누가 믿냐는 거야. 이게 웃기다니.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공신력도 떨어져. 신뢰도도 없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죄를 물을 수가 있는 증거가 돼. 이게 과연 공정한 지금 민주주의냐, 공정성이 있는 사법체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다 무너진다라는 거지. 여기 분쟁 대응에 들어가는 돈만 82억. 지들도 알아, 분쟁이 될 거를. 회의 수당만 해마다 1억. 아니, 안 그래도 우리가 선관위에 돈이 많이 나가서 욕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지들이 또 다른 하마를 만들고 있어. 돈 먹는 하마를. 자, 이번에 입틀막법으로 인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8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어? 분쟁 규모에 따라 대응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이 돈들은 분쟁에 대비하는 건데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거야. 내가 불복할게, 가처분할게 이러고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로 변경하고 위헌수 및 업무를 확대할 경우 이 같은 예산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넣고 여기 연봉 챙겨주고 수당 챙겨주고 니들이 팩트 체크해라.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니들이 징계할 수 있는 징계해라. 허위 조작에 대한 조치 및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 결정을 추가하면 인건비 운영비를 추가하는 법정 소송비도 들어가겠지. 어이가 없네. 예. 자,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플랫폼이 우선 삭제 조치 등을 진행해야 된다. 하지만 정보를 올린 사람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방통위 산하 분쟁조정부에서 함의 조정 절차를 걸치게 된다. 만약에 대립할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 과정까지 가야 된다. 이 법정 소송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 수당으로만 1년에 1억 800만 원이 쓰일 예정. 이의 신청이 늘어나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82억 원도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입틀막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법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플랫폼이 게시글을 그냥 알아서 삭제할 가능성이 크고 이용자들도 악의적으로 신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개월 계도기간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계도기간이 없애버릴 법이지 말도 안 되는 법이고 저거. 자, 대표적으로 지금 뭔 얘기가 나오냐. 북한군이 5.18을 주도했다는 유튜브 방송하면 10억 원 과징금 맞을 수도 있다. 아이고 무서워라. 예, 아이고 무서워라. 뭔 놈의 나라가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런 식의 취급을 받지는 않아. 인간은 달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덜 떨어진 소리를 하는 인간들도 처벌을 받지 않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냐? 라고 물어본다고 처벌 안 받아. 인간은 외계인이 만든 거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다 거짓말이야. 다 0과 1로 이루어진 그냥 디지털 신호일 뿐이다. 이런 식의 온갖 음모론을 얘기해도 처벌을 안 받는데 왜 5.18 가지고는 이렇게 처벌을 시키려고 난리냐 이거야.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을 할 거면 6.25가 북침이다.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한 거다라도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천안함 장병들 보고 패잔병이라 조롱하던 놈들도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놈들도 처벌을 해주던가. 어디까지 성역하고 어디까지 처벌할 건데 왜 역사적인 걸로 처벌을 논하냐 이게 민주화냐고. 반민주화지. 어떤 민주사회가 이런 걸로 처벌을 해. 그래서 온라인에 허위정보, 차별과 배제,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 등 불법 정보를 퍼뜨리면 규제의 대상이 되고 2번 이상 반복하면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체 이게 어떻게 온라인의 공간의 신뢰를 높이는 거냐?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 넘거나 매달 10만 원 이상 조회수가 꾸준히 나온다. 석 달 동안 3번 이상 허위 불법 정보로 돈을 벌면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되게 웃기게도 형식을 갖춘 독재야. 얘네들 딴에는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지금 역사를 갖고 와서 저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런 엄벌주의, 이런 형벌을 가할 때는 항상 형평성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5.18만 골라서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6.25에 대한 왜곡, 다른 역사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는 그럼 어쩔 거냐? 똑같이 할 거냐? 이런 걸 감안해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아무것도 말을 못해. 6.25도 안 돼. 천안함도 안 돼. 5.18도 안 돼. 4.3도 안 돼. 세월호도 안 돼. 윤석열 계엄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 돼. 이승만도 안 돼.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안 돼. 뭘 얘기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역사적 토론도 할 수가 없지. 반론이 제기되면 안 되는데 뭔 재미가 있어. 토론 나와가지고 5.18은 민주화죠. 다 민주화죠. 그 민주화라고 얘기하는 사람 안 적었고 뭔 얘기를 하겠어. 재미없게. 다른 얘기도 있어줘야 토론이 재밌지. 그러려고 있는 게 역사 토론인데 인문학 토론이고. 반론을 제기해줘야 될 거냐. 반론이라는 건 반대되는 의견이잖아. 상대방이 모순을 발견해서 그 모순을 가지고 얘기를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변증법이 그렇게 해서 인문학 발전이 중요한 거 아니야. 다 못하게 막아버려. 입을 막는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민주화야? 5.18을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답해야 되는 거는 배제고 애들한테 5.18을 민주화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저딴 짓거리가 5.18 시민들이 이 땅 꼴을 보려고 과잉진압에 저항한 게 맞냐? 거기에 대답을 할 차례야.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식의 전두환과 다를 바 없는 국민 생활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억압이 있을 때는 입 다물고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에 대해 사람들이 수긍을 하겠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그 민주화된 어떤 역사라던가 민주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얘기할 거면 그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어야 돼. 근데 5.18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거기 안에서의 사람들이 불편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총기를 훔친다던가 수류탄까지 갖고 온다던가 총기를 실탄을 장전한다던가 실제로 총을 쏜다던가 뭐 어디서 무슨 뭐 교도소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던가 방송국을 갖다가 뭐 어떻게 했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볼 때 옛날에는 군부 독재는 아니었지만 뭐 최규하 정권이었으니까 정권 자체가 독재 정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떤 군부들이 나서갖고 너무 잔혹하게 시민들을 진압을 했다. 그때 당시는 그게 더 중요하던 어느 시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논하지 않을 때가 있었지. 그게 80년대는 옛날이니까 이것들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던 뭐 90년대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야 군부가 너무 잔혹했다라면서 거기에 더 방점을 맞춰서 민주화적인 해석을 하고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언제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났을 때 지금의 사람들을 살고 있는 민주사회는요 더 업데이트가 됐단 말이야. 80년 그 시절 때 올드 버전이 아니라고 80년 5월 18일 버전이 아니라 2026년 민주 버전은 사람들이 이제 공정함을 더 강조하고는 시대로 바뀌었어. 그 공정함 속에서 대통령이 왜 법을 안 지켜 이러고 윤석열한테 또 따지는 거고 대통령이 왜 절차를 안 지켜 우리도 지키는데 공정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정함을. 그 기준대로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고.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안 따졌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시민군들이 총을 훔쳤을 때 그래서 총을 장전했을 때 그 행위가 민주적인 태도로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불법 행위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의 살인 무기를 그들이 가졌을 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던진다는 거야. 역사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던질 거 아니야. 그게 법으로서 불법이야 합법이야. 그게 용인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민주적으로 정당한 거야 아닌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걸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당하다 아니다. 그래도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막 이제 법적 혼란이 있겠지. 우리가 5.18 때 무기 안 들어.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폭력이나 이런 걸 지향하고 우리는 맨손으로 그저 뭐 태극기 들고 피켓 들고 개헌군은 물러가라 얘기한 사람마저 그냥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 있겠어. 그 사람들 두들겨 맞았는데. 근데 여기서 논란이 있는 거는 이 시위에서 이런 식의 무기에 대한 불법적 확보가 있었고 이거는 폭력이잖아. 그러면은 무기를 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진압하던가 어떻게 제압하던가 또는 어떻게 뭐 협상을 하던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사회는 거기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자꾸 5.18에 대해서 그 무기를 드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5.18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됐든 뭐 어필이 됐든 뭐 합리화가 되는 주장이 됐든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전라도가 모두 다 피해를 봤다. 광주는 맨날 차별받았다. 야 불쌍한 유공자들 두들겨 맞은 사람들 외면하고 일배충 같은 놈들아 이게 무슨 맥락이 이렇게 가냐는 거야. 아니 정작 그 총 때문에 얼마나 그냥 뭐 개운구만 맞아 죽었냐고.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고 시각들도 있고 엄연히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팩트잖아. 그러면 무기를 든 자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민주화 시위로서 이게 정당한 행위였냐에 대한 질문이 이제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 그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민주의식인 거야. 그 의식 안에서 얘기하는 게 극우라서가 아니라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이 시대 애들이 이만큼 많이 배우고 머리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야 아니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던졌을 때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비어있으니까 5.18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게 된단 말이지. 대답을 해주면 돼. 그냥 미안하다. 이러면 되잖아. 그래 미안하다. 국민놈들아 미안하다. 이거는 우리가 지양하자. 앞으로는 이렇게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양하자. 아무리 군부 독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주 나쁜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거 지양하자. 최대한 비폭력 시위를 가자. 그랬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피해가 없었을 때 우리는 그걸 민주화로 외치자. 어떤 사회적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부분이 합의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모호한 채로 냅둬버리니까 논란이 일어나고 의혹이 제기되는 거야. 가다가 이제는 북한군이 개입됐다 가는 거잖아. 그러니 이 지점이 역사적 토론이 돼야 되고 여기가 방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5.18을 논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충분하게 얘기를 못한 거지. 왜냐면은 우리가 논해야 되는 것들이 이 역사에서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역사를 살게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되거나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어느 명과 암이 있듯이 모든 역사가 다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인문학이잖아. 인간을 이해하는 거라고.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구나. 아무리
명분을 앞세우고 정의로운 일에도 어두운 면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역사라는 것도 이렇게 파고드는 거야. 왜 무기를 들었는데 그 무기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냐고 또 묻고 하는 것들. 그러면은 우리는 우파니까 뭐 좀 편향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역사의 하나로서 보려면은 질문을 던지는 것에 멈춰야 돼. 그래서 그게 뭔데? 왜 이게 합법적인 거야?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까지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민주화에 어떤 도움을 준 거야? 뭐 이런 것들처럼 이게 던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던졌을 때 상대방이 어떤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거는 그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만들어낸 거야.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토론이 없고 그냥 뭐 이제 극우 논란 가고 이제 법적 처벌하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난장판이 돼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우파들도 이제 저런 식의 음모론은 지양해야 돼요. 우리가 음모론을 제기해서 그 완성도가 있으면 내가 말도 안 하겠는데 완성도도 너무 떨어져. 뭐 부정선거론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5.18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한 것처럼 시민군들 중에서 이런 불법적이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어떤 폭력적인 행위들 또는 불법적 행위들,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서만 질문을 던지면 돼.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가 끝날 얘기를 완전히 다른 얘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때부터는 어차피 증명도 안 될 얘기고 웃기게도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반론에 의해서 오히려 논지가 이탈돼 버린단 말이야. 북한군이 개입했냐 안 했냐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역사에서 왜 이런 식의 어떤 비윤리적이거나 혹은 폭력적이거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걸 민주화로 주장하는 너희들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민주화를 얘기하고 정말 정의롭고 너희들의 어떤 피해의식이 아니라면 정말 건전한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게 좌파든 우파든 누구라도 무기를 갖고 실탄을 장전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는가. 그게 계엄군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하면 토론이 우리한테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유리해졌을 때 우리는 5.18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 평화적인 시위를 하신 분들은 유공자로 존중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까지 우리는 인정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구별이 되면서 구체화가 되고 더 어떻게 보면 전선이 더 유리해질 수 있겠지. 역사 토론에 있어서. 근데 저런 음모론으로 가버리면 논지가 이탈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저런 주장을 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 개입됐다는 거를.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5.18에 대해서는 좌파 진영들이 이걸 왜 자꾸 조롱하고 왜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왜 밈을 만들고 어쩌고 하냐라는 거는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대답해주지 않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으로 해결해야지 입을 막아버리고 의혹도 제기하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5.18을 접근하고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음모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거는 그냥 자기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인과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가버리니까 그러면 토론이 너가 내린 결론을 네가 한번 그러면 증명하고 뭐 네가 한번 입증해봐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지. 입증은 쟤네들이 해야죠. 입증은 이전에 총을 들었던 애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입증을 북한을 개입했던 애들이 하냐고. 이러니까 이상해지고 이러니 책임을 지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저런 식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에 접근해 갖다가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맞다고 우겨버리는 건 역사가 아니지. 그거 뭐 지구 평면설에 똑같잖아. 있는 팩트 안에서 입증을 니들이 하고 질문을 우리들이 던져야지. 그게 역사라는 것이 항상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엉뚱한 얘기를 갖고 와서 갖다 붙이면은 이게 역사냐고 소설이 되는 거지. 이런 지점에서도 앞으로는 좀 5.18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어떤 그 무력적인 또는 어떤 무기에 관련되고 또 이게 법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정당성을 질문하는 쪽에 더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건전한 어떤 반론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5.18에 대한 실제도도 밝힐 수가 있고 또 이런 좌파 진영에서 억지스러운 이렇게 과도한 모호성에서 5.18 전체를 다 성역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런 반론과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데는 5.18이 북한이 개입해서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5.18 그 자체에서 사람들이 보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그것만이라도 좀 쟤네들이 반성을 하거나 또는 이것들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어떤 민주화 과정의 건전한 태도는 아니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메시지를 끌어낼 수는 있다.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후대들이 보고 야 우리도 총기 훔쳐도 되겠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될 테니까. 그런 식의 윤리도덕관이란 거 보편적으로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어떠한 억압도 규제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건전한 역사적 반론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 법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좀 그 억압도 되고 위축도 되고 또 돈도 많이 나가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법이야. 무엇을 위한 건지도 알 수가 없어. 저걸로 5.18을 비방하지 마라. 이걸 목적으로 한 건지 6.25를 비방하지 말라는 건지 너도 나도 모두 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라는 건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런 게 돈도 많이 나가고 저런 걸 행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간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있지만 없는 법처럼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왜냐면 절차를 뭐 이거 가지를 못할 뿐더러 누가 팩트체크할지 다 책임을 지기 싫어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아주 쓰잘데기 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멍석마이 그냥 집단 린치를 끝없이 유도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매번 나쁜 놈을 만들어서
새로운 적을 만드는 거지. 끝없이 새로운 적을 만들어서 섀도우 복싱을 하는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자기네들이 감별하고 자기네들이 정의 내려서 사람들의 언어나 사람들의 활동을 자꾸 제약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로 과거에 이런 짓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들이 과연 예전에 많이 그랬죠. 뭐 유모차라는 말도 이거는 여성 비하다. 그게 왜 비하야? 그냥 비하야. 그러니까 유모차란 말 쓰지 마. 유아차라고 하자. 별 꼴값을 다 떨어. 뭐 남녀 관계 아니죠. 연함 관계지.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먼저 나온 게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함이다. 부모는 부모님 아니죠. 모부님. 별 꼴값을 다 떠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까지 써왔던 언어에 대해서까지도 지들이 감별을 해버려. 여성 차별.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피해자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내 말을 들어라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상해져 버렸단 말이야. 피해자가 뭔데 남의 표현까지 감별을 하냐고. 니들이 유가족이고 피해자고 그런 건 알겠어. 불쌍해. 동정해. 그렇다고 니들이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특권을 준 적이 없잖아. 근데 이게 남발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페미니스트들이 그걸 악용하기 시작하죠. 남들의 언어에 대해서 감별짓을 한다는 거야. 근데 뭘 정당성이 있으면 말도 안 하고 있고 뭐 타당성이 있거나 뭐 어떤 나름대로 자기네들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이 듣기 싫다는 거거든.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 싫다는 거야. 그 니들이 듣기 싫은 거를 왜 우리가 맞춰줘야 돼. 니들이 안 보면 그만이고 안 들으면 그만인 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마찰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페미니스트 눈치 봐서 무슨 유모차를 유아차라고 댓글로 쓰질 않나 무슨 뭐 그 여성들 눈치 보느라고 이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더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완화가 됐죠. 왜냐면 이런 그 페미니스트들의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돼갖고 이제 많이 사장됐고 이런 식의 감별짓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동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말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 예쁜 아이돌 멤버가 그 경상도 출신의 멤버가 경상도 사투리로 이 다양한 방송에 나오면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런 사투리를 많이 쓰는 그런 멤버로서 좀 즐거움을 많이 줬었는데 그 친구가 무섭노 라는 말을 했어요. 그냥 평범한 경상도 사투리잖아. 무섭노. 근데 이 무섭노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일배 표현이라는 거야. 지가 불편하대. 이젠 하다 아이돌 여자 멤버가 무섭노라는 사투리를 말했다고 일배몰이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법보다 더 무서워. 법은 절차라도 지키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도 있지 이거는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멍석이야 그냥. 뭐 여자 PD가 지가 불편하다고 올렸어. 근데 이거를 조국이 또 물었어요. 무섭노라고 말한 리센느 원희를 향해서. 조국이 부산 사투리와 구별해. 아니 자기가 무슨 부산 사투리 감별사냐고. 조국 영남 사투리는 기계적으로 노를 붙이는 것과 다르다면서 영남 사투리 아주 감별사 납셨어 그냥. 서울 사람 일배와 부산 사람의 차이 납시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조국 인스타그램에 일배 애들은 집이냐? 집이노? 어디냐? 어디노? 뭐하냐? 뭐하노? 밥 먹었나? 밥 먹었노? 근데 조국 내가 보는 부산 사람이라는 거는 집이가 어디고 뭐하노? 여기 뭐하노로 맞네. 밥 먹었나? 그러니까 노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붙이지는 않는다라고 집단에는 우기고 싶었던 거야.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모습으로 주목받았던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희의 무섭노 발언을 가지고 일배 표현이란 논란으로 번졌다. 조국은 영남 사투리와 일배 표현은 구별했는데 지가 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국이. 이 리센느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영상에서 일본 멤버 미나미의 고향집을 방문해서는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 라고 경상도 거의 저는 거의 뭐 딱 들으면 경상도 네이티브 같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 완전 네이티브 경상도 사람 같죠. 이렇게 바로 와이라노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를 김현지 또 이름도 김현지야? 김현재 PD라는 양반이 이 아줌마가 SNS에 얘를 갖다가 타겟팅해서 뭐라고 하냐 일배식 혐오 표현이다. 무섭노가 일배식 혐오 표현이래. 노무현을 비하하는 의미래. 리센드 팬들 사이에서 과도한 해석이란 반박이 이어지자 김현재 PD는 경상어 연구원들이 어법에 맞지 않는 사용이라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청년들이 비문의 노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이 일배식 사고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더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추가적으로 뭘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아니 애초에 일배식 표현이 아니라니까.
논란이 확산되자 갑자기 조국이 숟가락을 얹어요. 노무현에서 걸어가는 상원에서 일베가 문상 끝에 노를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과 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부산 사람의 구별법을 상소하소라. 예. 지금 이게 얼마나 얼탱이가 없는 겁니까? 어? 이제 하다 걸그룹의 말 가지고도 저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남의 표현의 자유, 남의 발언 가지고도 이렇게 간별을 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그 메카시즘 같은 거야. 너 그거 나쁜 놈들이 쓰는 말이다. 근데 그런 주장을 할 거면 무지막지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 나쁜 놈들이 썼다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쓰면은 이것은 100% 너희들이 잘못이고 너희들이 이런 나쁜 의도로 쓴 것이 맞다라고 증명이 돼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무섭노, 머나케산노, 또 뭐하노, 여러 가지 이런 그 경상도 사투리는 노로 끝나는 표현들이 많단 말이죠. 이걸 보고 이제 얘네들 말할 때는 의문형 종결어미라고 얘기하는데 의문형으로 끝낼 때 노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 하고 감탄할 때도 노란 말을 붙인다. 와 화려하노 이런 식으로 감탄할 때도 얼마든지 노가 붙어진다. 게다가 경상도라는 지역에서는 사투리가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투리에 다양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표준이고 어떤 하나가 그것도 웃겨. 표준은 뭐 경상도 사투리가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이 무슨 경상도 사투리 전문가인 양 감별사 노릇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이게 좀 태도가 좀 이상한 거야. 왜 남의 말투나 이런 걸 가지고 감별짓을 하냐는 거지. 이 자체가 민주적인 사상이 아닌데.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의도나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노무현 사진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저 상황에서 노무현이 왜 나와? 무섭노가 노무현이랑 뭔 상관이 있어? 남의 집 가서 집들이 하는 사진, 집 구경하는 사진에 노무현이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상한 연관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지. 유독 좌파들만 이래요. 좌파들만. 일베 감별법을 꺼내. 감별짓을 왜 합니까? 감별짓을. 그것도 중소 기획사 아이돌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응원을 못할 망정. 혐오 표현으로 무섭노가 혐오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준석은 아니 죽창을 예전부터 들다는 애들은 말을 끝 하나로 이제 사상 검증까지 하냐. 어느 학자들이 노는 의문뿐 아니라 감탄에서도 막 쓰이는 말이다. 낙인찍기를 왜 하냐. 윤상현 부상 연남 쌀이들이 와이리 졸리노처럼 일상에서 쓰는 이런 방언마저 일베 표현으로 매도하는 낙인 찍는 모습은 참 경악스럽다. 강산의 명곡 와그라노 역시 금지곡으로 할 거냐. 하원기 더불어 반민주당 부대변인. 젊은 가수가 무섭노란 말을 했다고 저 사람이 노무현을 조롱하는 일베인지 영남 사투리를 쓴 것인지 감별짓하는 대잘난 척 파티가 열려있다. 그래요. 중소기업 애들 힘듭니다. 저 아이돌 애들은 정말 고생하는 애들이고 돈도 못 벌어서 정말 먹을 거 고민해야 되는 애들한테 좀 도와주지는 못하고 음반이나 좀 사주고 나가 그러던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나이 먹고. 지금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요. 저 사람이 PD예요. PD인데 MBC 경남 PD였어. MBC 경남 MBC PD인데 저 사람이 노라는 말을 쓴 게 일베식 표현이라고 매도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PD가 과거에 자기가 부연출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노라는 말이 계속 나와. 웃기는 아줌마라니까? 무섭노 저격하는 MBC PD. 지가 연출했던 작품의 노 자막 속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이나 좀 징계를 내라. 배제고만 가지고 징계할 게 아니라, 배제고만 갖고 뭘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영남 방언을 쓴 멤버를 가지고 일베 표현이라고 공개 비판했던 김현지 PD가 도리어 이중잣대 논란을 휩싸였다. 뭐라 하노? 자기가, 이게 그 사람이 부연출했던 작품인데, 거기서 뭐라 하노라고 자기가 자막까지 똑 들어가 있어. 근데 뭔 일베식 표현이야. 김현지 PD가 과거 제작에 참여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종의 어미를 사용한 자막이 다소 확인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역풍이 거세게 부는 모양새다. 자, 그가 참여했던 과거 연출작들이 재조명됐는데, 자, 영남 지역 노인들과 소통하는 2004년, 2010년 방향이니까 뭐 일베 거의 생기기 전 아닌가? 고 전인 것 같은데, 예. 영남 지역 노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뭐라 하노? 들을 여가가 어딨노? 같은 자막이 고스란히 송출되었다. 아니, 뭐야? 그럼 왜 따진 거야? 노라고도 하네. 노. 조연출 김현지, 부연출이 아니라 조연출 김현지라는 자막이 명시되어 있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타인의 언어 습관을 검열하던 연출자가 정작 본인 프로그램의 사투리 자막이나 과한됐다는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졌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2000년대 중후반은 일간 베스트가 등장하기도 전이므로
당시 노조하고 순수한 지역방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딱 증명되잖아요. 현재 경남 MBC 게시판에는 김현지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일베모리가 지나쳤다라는 반발이 거세다. 무섬노가 경상남도 일반적 방언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상당한 누리꾼들이 특정 커뮤니티가 노무현을 비하하려고 어미에 노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주장과 달리 노무현 임기 이전부터도 단독으로 널리 쓰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얼마나 웃겨. 그리고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야. 책임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면 될 거를 책임을 안 져. 책임을. 인스타 폐쇄하고 그냥 가버렸어. 예. 정작 돌 던진 PD는 인스타 폐쇄. 이래서 됩니까 어른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단 말이 있는데 선의를 가져간 무책임한 지적과 억지 주장 이게 가짜뉴스라고 봐야 돼. 이것도 처벌시켜야 돼. 이제 막 날개를 펼치려는 걸그룹을 거센 정치적 논쟁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김현지 이 사람은 여성 아이돌과 PD가 노노 주고받고 있어서 속상했다고 하는데 일베식 노가 언어 원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취지였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었죠. 얘네들. 평생 경상도 살면서 쓰던 말인데 졸제 일베가 됐네. 할머니가 쓰셔도 일베냐라고 과도한 사상검증을 비판한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일베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도 무섬노가 단독 감탄용으로 쓰이는 흔적이 무수히 발견되며 김현지의 주장은 논리적 기반을 잃었다. 심지어 지가 연출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에도 노 어미는 다수 등장했다. 어느 학계 역시 이를 정당한 방언으로 규정한다. 동남방언에는 노는 의문형뿐 아니라 혼잣말, 한탄, 독백 등에서 감탄용으로도 널리 쓰인다. 표준어의 잣대로 지역방언의 다양성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고 참.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반론이 커지자 정작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김현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했다. 본인은 분노보다는 고민을 남겼으면 좋겠다며 발을 빼는 척했지만 무책임하게 쏘아올린 독화선은 고스란히 리센드라는 신인그룹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던 신인 아이돌들에게 이 같은 황당한 마녀 사냥은 치명적이다. 자신의 고향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거대 정치인들의 정쟁 한복판에 소환되어 이미지 타격을 받는 현실은 가혹하기 짝이 없다. 책임을 물어야죠. 난 이런 게 되게 이중잣대라는 거 생각해. 배제고 애들, 어린애들이 스타벅스 가자 어쩌나 하는 게 애들이 5.18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대놓고 애들이 무슨 5.18을 대놓고 비하한 발언도 아니고 스타벅스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넘겨 짚어서 너희도 5.18과 관련됐으니까 그거 갖고 온 거 아니야 해가지고 징계할 정도면 굉장히 예민하게 뭔가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폄하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엄벌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은 어린 애들 스포츠 애들도 그렇게 엄벌을 하면은 PD 정도 나이 먹은 PD 정도면 더 엄벌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어째서 나이 먹은 어른들이 잘못할 때는 또 너그러워지고 어린애들이 잘못했는데 엄벌을 취하냐 이거야. 무슨 놈의 나라가 이렇게 반대가 돼 있어. PD 정도 되고 더 영향력이 강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런 PD의 잘못된 주장과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다면 더 엄벌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잖아. 어느 좌파 방송인이 그구들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2030은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넘어가면서 배제고는 왜 너그럽게 안 넘어가? 사람을 갖다가 탱크로 밀어버릴 수 있다면 그게 극우든 극좌든 간에 결국에는 전두환 방식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게 5.18을 더 조롱하는 거잖아. 근데 왜 그것도 봐줘? 저런 식으로 어른이 돼가지고 무고한 애들 갖다가 매도질하고 그것도 노무현을 갖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노무현을 갖고 와서 노무현을 조롱한다 식으로 매도질하는데 노무현을 이용한 것도 노무현을 모독하는 거잖아. 근데 왜 그것도 대충 넘어가죠? 다 징계를 때려버려야 돼. 배지고처럼. 배지고 애들 징계했듯이 PD도 어디 유튜브 방송하는 애도 교수도 다 똑같이 엄벌에 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잖아. 이상하게 특정 정치 집단의 저런 식의 잘못된 행동들은 무야무야 넘어가고 자기네가 반대되거나 힘이 약한 애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고 이게 어디 봐서 민주화야. 자, 대표적인 친민주당 성향의 클리앙에서도 경상도에서 맨날 평생 살았는데 20년 전에도 무섭노 썼다. 예. 여초 커뮤니티 덕후에서도 무섭노 등의 사례를 찾아 올리는 댓글이 많았다. 이렇게 자세가 완벽하노. 예, 진짜 웃기노. 노라는 말 쓴다 이거야. 일베와 상관없이. 2002년도면 일베가 있기도 전이고 노무현 나오기도 전 아니야? 2002년도 노무현 정권 때 초창기인가? 거의 이때 당시도 무섭노 있구만. 2002년 10월 있구만. 무섭노. 2006 9월달에 있구만. 왜 아는 척이냐고. 왜? 지들이 일베에 대해서 뭐라고 언어에 대해서 뭘 한다고. 발레를 통해 논파되고 있다. 일베에서 노무현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부분별하게 노를 사용했다고 그렇다고 무섭노까지도 일베 표현이라고 했지만 노무현 취임 전인 2000년 초반에도 무섭노가 단독으로 쓰이는 적들이 다수 발견됐다.
뭐냐고.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틀리는 완전 가짜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가짜 뉴스를. 어? 자, 봐봐. 이게 책임을 안 지고 저렇게 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인스타 폐쇄하는 게 끝이면 안 되잖아. PD가 됐으면 나와서 사과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경상도 분들 상처받으신 거, 경상도 분들을 내가 일배몰이한 거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태도가 없어. 징계도 없어. 이래놓고 배제고만 나쁜 놈 만드는 거야. 이러니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한다고. 형평성도, 공정성도, 보편성도 없으니까. 자, 5.18에 대한 이야기 좀 보죠. 5.18 존중은 하지만 지나친 대응까지 성역일 순 없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5.18 가치가 훼손되는 것까지는 막아야 된다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태로워졌다고 느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나치다. 대통령이 과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다뤘던 방송사에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이제 입틀막이기도 하고 계엄 여파로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에 취해 독주하는 것 무관하지 않다. 자신들에게 토달지 말라는 태도다. 이번에 처리되는 개인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우리가 이런 5.18이 됐든 이런 좌파들과의 대립구도에서 상당히 지금 좀 이런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좀 황당한 이 논란이기도 해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늘어나야 될 것이고 누구나 다 국민들이 풍자의 자유, 희화화의 자유도 누려야 되는 거야. 그게 뭐 예수든 부처든 뭐 알바야. 국민들이 하겠다면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자꾸 특정한 역사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도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 그러면은 앞으로는 6.25도 왜곡하지 말아라. 4.3도 왜곡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곡이 뭐냐고. 5.18에 대해서 민주화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처벌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북한이 개입했다는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는 건 뭐가 범위도 없어. 이거는 그냥 코이고면 코거리 시키고 그냥 뭐 스타벅스 얘기만 하면 조져야 되고 탱크데이 얘기했다고 조져야 되고. 아 그럼 뭐냐고. 그러면은 탱크데이를 얘기해서 탱크란 말이 들어가면 불편하다. 아 그럼 탱크를 팔지를 말던가 탱크도 만들지를 말던가. 그렇게 탱크가 문제가 되면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는 것도 처벌을 하던가. 왜 니들 편이 탱크 얘기할 때는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이 탱크 얘기하면 불쾌하게 여기는 이 이중잣 대가 건전한 민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태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지. 이걸로 결국에는 반대측의 입을 막고 반대측을 나쁜 놈 몰이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놈의 민주화냐고 전두환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야. 방법만 다르고. 탱크란 말을 못 쓰게 하던가 금교로 하던가 불법으로 하든지 할 거면 같이 처벌해 주던가. 왜 이중잣대로다가 5.18이 민주화든 아니든 니들이 그렇게 믿겠다라는 건 뭐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거 추모하는 것도 그렇게만 해. 문제는 사람들이 6.25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풍자도 있고 희화화도 있는 거라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역사가 뭔데? 그런 역사는 없어. 독립운동을 했든 무슨 외세 침략을 막았든 간에 반론을 제기하고 풍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임금도 풍자하고 예수도 풍자하는데 왜 5.18은 안 되냐고. 그거를 성형화시켜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게 결국 독재, 전두환이 꿈꿨던 거 아니야. 지들이 욕하던 전두환과 다를 바가 없잖아. 역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성역하지 말라고.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풍자도 하고 희화화도 하고 냅둬.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점점 단단해지는 거야. 그게 집단 지성을 믿고 가는 거지. 지금 6.25를 가지고 풍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안 한다고. 6.25 가지고 민도 안 만들어. 왜? 너무나 단단한 역사니까. 그걸 가지고 북침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냐? 멍청한 놈들이 빨갱이라고 보지. 그것처럼 단단해지는 거야. 끝없이 풍자당하고 비하당해도 그걸 뚫고 올라오는 역사만이 살아남는 거라고. 인간 사회가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를 반론을 제기하고 풍자 좀 했다고 부들부들대면서 애들을 처리하자. 강제로 추모시키고 사과시키고 징계를 해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그걸 보고 5.18을 건들지 마자가 이런 식의 공포정치가 먹히는 게 아니라 이상한데? 6.25를 비하해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이상한데 왜 좌빨놈이 탱크 얘기할 때는 너그럽지? 이런 이중잣대가 포착이 되면 될수록 의구심이 더 커지잖아. 그건 역사가 아니라 이상한 사이비 종교 아니야? 이런 의심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교리화시키지 말라라는 거야. 역사라는 건 당연히 풍자당하고 희화당하는 거라고. 역사니까 과거에 끝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를 넣지 말라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민주 쪽, 좌파 쪽의 대응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시대에 뒤처진 그 꼰대들의 발버둥 같은 거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랄까 어떤 공정함에 대한 이 세계가 지금 이 세상이 원하고 있는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운동권 좌파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이잖아요. 조국. 그 이전에 그 평창 올림픽 사태 때도 그랬지만 얘네들은
지들 정부에서 하는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민주거리면서 용납이 될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평창 올림픽 때도 젊은 사람들의 실망이 있었고 조국 사태 때가 되니까 반발이 크게 일어났단 말이지. 그건 공정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딸을 네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름아름 이렇게 품앗이해가지고 해주는 문화가 이전까지는 맨날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누구라도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즉 공정함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다는 거야. 이 민주화라고 외치는 세대들이 취약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지. 시대가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우파 쪽에도 노인들이 반공 외쳐요. 공산주의 나쁘다. 근데 그게 안 먹히잖아. 왜냐면 공산주의가 실패했으니까. 누가 지금 북한을 막 의식하고 무서워해. 북한 간첩들 북한 간첩이 우리 애들 더 무서워하겠다. 북한 간첩 보면 애들이 무슨 무술을 잘하냐. 뭘 잘하냐. 그냥 죽방한 대군이 애들 다 쓰러질 애들인데 우리나라 동네 깡패만도 못 싸울 애들이고 피골에 상접돼 있는 애들한테 누가 겁을 먹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북 반공 외쳐봤자 먹히지가 않는 거야. 우리도 그랬지. 그럼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그냥 중국 간첩 부정성 개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야. 안 먹힌다고 그딴 개소리가. 근데 지금 좌파도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거지. 늙어가지고 좌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공정함에 대한 철학의 빈곤, 공정함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이제 발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공정함이야. 조국 사태 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공정함을 얘기했단 말이야. 네 자식이 뭔데 공정하게 시험 봐서 철저하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너 자식은 공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국이라는 사태가 조국이 거기서 몰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좌파들도 이 공정함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공정함의 철학이 어디 그냥 조국한테만 적용되고 끝이 아니야. 윤석열한테도 똑같이, 다른 어디 낙하산한테도 똑같이, 성관이 애들한테도 똑같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다 이제는 그런 시대로 간다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올라간 놈들만 인정받고 공정하지 못한 놈들은 발표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그런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언제 또 민주화를 지금 갖다 붙이냐 이거지. 80년대 거를. 그런 공정의 시각으로 사람들이 5.18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좌파들이 얘기한 대로 스타벅스 안 먹히고 그냥 애들 린치가 한다고 해도 안 먹히고 반발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거든. 5.18을 가지고 처벌하겠다. 꽤 됐죠. 그래도 이 밈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야?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 역사만큼은 왜 특별해야 되는데? 왜 6.25를 비하해도 처벌 안 받는데 5.18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정하지가 않다는 거거든. 바로 이 불공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졌다라는 거는 이제 좌파들이 해결 못하는, 지금 해결해야 되는 숙제이고 해결 못하는 지금 상황인 거야. 계속 불공정해서 얘네들이 고꾸라지 넘어지고 있잖아요. 조국 때도 그렇고 이제도 그렇고 계속 얘네들이 이 불공정성에서 얘네들은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고 오류가 드러나고 얘네들이 이중잣 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좌파들이 무엇으로 몰락할지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죠. 우리 우파 쪽이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반공에만 머물렀다가 지금 이렇게 좀 덜 떨어진 사이비 종교 집단한테 먹혔듯이 민주당 쪽도 애들이 미래를 얘기하지 못하고 과거의 공정함에 대한 이런 민주화를 공정을 추구하는 민주화를 적응하지 못한 채 지금 늙어버렸단 말이야. 여기에서 사람들이 계속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 시대적 니즈를 여전히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람들의 표현을 억압하고 어떻게든 얘네들의 말을 억압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 억누르려고 하는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이 팩트도 부족하거니와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식의 규제와 억압, 검열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역공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 이것도 막말로 이틀막법이 발동되고 나서 저런 소리를 했었어 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기획사한테도 소송 나갈 수도 있어, 잘하면. 또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좌파 진영이 불공정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공정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좌파 진영이 또 한 번 몰락할 수가 있다. 이걸 또 알 수가 있겠죠.